나가! 당장 내 앞에서 꺼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서울 변두리 오래된 주택가, 골목길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철대문 안쪽 마당 한편에는 작은 텃밭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상추와 깻잎, 고추가 제법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그곳에서 박순자는 허리를 굽힌 채 풀을 뽑고 있었죠. 72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능숙했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김밥과 떡을 팔며 살아온 그녀였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반죽을 치대고 재료를 손질하고 손님들 앞에서 웃음을 잃지 않았던 세월이 고스란히 그녀의 굵은 손마디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허리를 펴고 집을 바라봤어요. 낡았지만 튼튼한 2층 주택. 지붕에 기와 몇 장이 깨져 있고 벽에 페인트도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지만 이 집은 그녀에게 있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죠. 남편 김영수와 함께 30년 전 장만한 이 집은 자식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돌보며 온 가족의 삶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평생 모은 이 집이라도 있어 다행이지. 애들 힘들 땐 이 집이 버팀목이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동시에 어딘가 모를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김영수가 라디오를 켜놓고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74살의 그는 은퇴한 공무원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고집하는 사람이었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라디오를 듣고 신문을 정독하고 산책을 나가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영수는 안경 너머로 신문 속 경제기사를 읽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즘 세상 참 살기 힘들어졌어. 물가는 치솟고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그의 걱정은 자연스럽게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유일한 아들 김재호는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승진은 늘 남의 이야기였어요. 성실하게 일해도 대기업 출신들에게 밀리기 일쑤였고 나이는 어느덧 45이 되어버렸죠. 부엌에서는 며느리 윤미영이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42살의 미영은 단정한 외모에 말끔한 차림새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어깨에는 유명 브랜드의 가방이 걸려 있었죠. 미영은 냉장고 문을 열며 속으로 투덜거렸어요. 이 집은 왜 이렇게 낡은 것만 있는 거야? 냉장고도 10년은 된 것 같고 그녀는 시어머니가 아껴 쓰는 오래된 냄비와 그릇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새 아파트에서 최신 가전제품을 쓰는데 자신만 이렇게 낡은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졌어요. 식탁에 밥과 반찬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재호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며 식탁에 앉았고 순자와 영수도 자리를 잡았어요. 미영은 국그릇을 날라다 놓으며 겉으로는 웃음을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 어딘가에는 불만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어요. 재호는 밥을 급하게 먹으며 시계를 자꾸 확인했고 영수는 김치를 집어 먹으며 라디오에서 들은 뉴스 이야기를 꺼냈죠. 요즘 집값도 엄청 올랐다더군. 우리 동네도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다는데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재개발이고 뭐고 난 이 집에서 살다 죽을 거야. 다른 데 갈 생각 없어. 그 말에 미영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낡은 집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하나. 차라리 팔고 새 아파트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녀는 그런 속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미영은 조용히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식사를 마친 재호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순자가 뒤따라 나오며 말했어요. 재호야, 오늘도 힘내고. 점심은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어.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재호는 짧게 대답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어깨는 어딘가 무거워 보였어요. 회사에서의 압박감, 집안 살림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아내의 소비 패턴에 대한 걱정까지. 하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으로서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다시 신문을 펼쳤고
순자는 설거지를 하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영은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다시 발랐어요. 그녀는 오늘 오후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거든요. 명품 가방을 챙기고 최근에 산 새 구두를 신으며 미영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왔거든요. 카드사에서 온 대금 청구 안내 문자였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번 달 카드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거든요. 그녀는 재빨리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아무렇지 않은 척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서 순자는 다시 텃밭으로 향했어요. 상추를 따며 그녀는 문득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비싼 가방, 세련된 구두. 순자는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을. 하지만 아들이 벌어온 돈이니, 그리고 며느리도 나름대로 체면이 있을 테니 크게 뭐라 하지 않았죠. 다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재호 월급으로 감당이 될까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흙을 만졌어요.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희미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이 일상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순자는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올라와 있었어요. 순자가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이었죠. 가족들은 하나둘 자리에 앉았고 평소처럼 조용한 식사가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미영이 자꾸 재호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수저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재호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 있어? 재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기 여보, 그게 이번에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어. 재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얼마나? 한 500만 원 정도.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재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시부모님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500? 도대체 뭘 산 거야? 필요한 것들 샀지. 옷도 사야 하고 친구들 만날 때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미영은 변명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순자와 영수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둘 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커져만 갔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돈은 그들에게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순자가 시장에서 김밥을 팔아 한 달에 벌던 돈이 기껏해야 100만 원 정도였으니까요. 영수의 연금도 넉넉하지 않았고 재호의 월급만으로는 빠듯한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도 버거운 형편이었습니다. 순자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재호야, 그 돈 갚을 수 있겠니? 재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달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엄마. 그때 미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그래서 말인데요. 순자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미영은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번 카드값도 갚고 앞으로 생활비도 여유가 생길 텐데. 순간 식탁 위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었어요. 재호는 깜짝 놀라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집을 담보로?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평생을 함께한 이 집, 피땀 흘려 장만한 이 공간을 담보로 잡는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영아, 그건 안 돼.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거야. 내 시아버지랑 나 둘이서 악착같이 돈 모아서 산 집이란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키운 공간이자 가족의 역사가 담긴 보금자리였거든요. 지붕 아래에서 아들이 첫걸음을 뗐고 이 마당에서 손주들이 뛰어놀았으며 이 부엌에서 수없이 많은 밥을 지어 가족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친구들은 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명품 가방 하나쯤은 당연하게 들고 다니는데 저만 이렇게 초라하게 살 수는 없어요. 남들 다 드는 가방 하나, 옷 하나 사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꼈어요. 남편은 승진도 못하고 시댁은 낡은 집에서 옛날 방식으로 살고 자신은 친구들 앞에서 늘 움츠러들어야 했으니까요. 재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집을 담보로 잡으면 못 갚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 미영은 고개를 돌렸어요. 갚으면 되잖아요. 당신도 열심히 일하고 저도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희망뿐이었죠. 영수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미영아, 세상 일이란 게 생각처럼 되지 않는단다. 대출을 받는 건 쉬워도 갚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미영은 시아버지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순자는 두 손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올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니. 이 집만큼은 절대 안 돼.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어요. 혹시라도 며느리가 아들을 설득해서 몰래 대출을 받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미영은 입술을 깨물며 일어섰어요. 어머니는 저를 이해 못하시는구나.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 말을 남기고 미영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문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식탁에는 재호와 부모님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밥그릇 속의 밥은 식어가고 있었고 된장찌개에서 나던 김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숨만 내쉬었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각박해진 거지.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이 집이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걸까? 며느리 말대로 시대가 변했는데 나만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집은 우리 가족의 뿌리야. 이걸 잃으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겠어. 옆에서 영수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역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며칠 후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미영은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재호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순자는 혼자 텃밭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이미 마음속으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순자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어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생선 가게에서 고등어를 사고 채소 가게에서 싱싱한 배추를 골랐죠. 장바구니가 제법 무거워질 무렵 순자는 은행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문득 통장 정리나 할까 싶어 은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창구 직원은 순자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순자는 통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냥 잔고 좀 확인하려고요. 직원은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직원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화면을 여러 번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기 사모님, 혹시 최근에 대출 신청하신 거 알고 계세요?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대출? 무슨 대출요? 난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 기록을 보니까요. 이 집 주소로 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와 있네요. 며느님이 신청하신 것 같은데. 순자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고등어와 배추가 바닥에 널브러졌어요. 뭐라고요? 우리 집을 담보로.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당황하며 얼른 물건을 주워 담으면서 말했어요. 아직 승인된 건 아니고요. 신청 단계예요. 보증인 동의가 필요해서 보류 중이었는데 사모님이 모르고 계셨다니 순자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몰래 자신도 모르게 집을 담보로 대출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고 직원이 얼른 부축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집에 가봐야겠어요. 순자는 비틀거리며 은행을 빠져나왔습니다. 길 위로 나선 그녀의 발걸음은 빨라졌어요. 아니, 뛰다시피 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향했죠. 머릿속에는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미영이가 정말 그랬을까? 내 몰래 우리 집을 담보로 잡으려 했다니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평생 믿고 살았던 가족에게 이런 일을 당하다니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철대문 너머로 익숙한 마당이 보였어요. 저 안에 며느리가 있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순자는 대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어요. 미영아, 미영아, 어디 있니?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미영이 놀라 일어섰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순자는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고등어가 튀어나와 마룻바닥을 굴렀어요. 너 이 집을 담보로 잡았지? 내 몰래 대출 신청했지? 순자의 목소리는 떨림과 동시에 날카로웠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어떻게 미영은 말을 더듬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순자는 한 걸음 다가가며 소리쳤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은행에서 들었어. 내가 몰래 신청했다고.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내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것은 배신감이었어요. 며느리를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영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카드값을 갚아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다니.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평생 모은 집 지키겠다는 게 잘못이야. 내가 명품 가방 사고 싶다고 내 집을 담보로 잡는 게 당연한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그녀는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영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제가 친구들 만날 때 얼마나 초라한지. 다들 좋은 차 타고 명품 들고 다니는데 저만 버스 타고 다니고 싸구려 가방 들고 다녀야 해요. 어차피 이 집도 나중엔 아들 집이잖아요. 저도 권리가 있다고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꼈어요. 시댁의 낡은 집에서,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서 친구들과 비교당하며 살아온 세월이 원망스러웠던 거죠. 순자는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권리라고. 이 집은 내 남편이랑 내가 3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거야. 내가 뭘 했다고 권리를 주장해. 명품이 그렇게 중요해.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 순자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니. 평생 가족 위에 살아왔는데.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어요. 평생을 버팀목으로 살아온 집이 이제 며느리의 허영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재호가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급히 달려온 그는 엉망이 된 집안 분위기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순자는 아들을 보자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재호야, 내 마누라가 우리 집을 담보로 잡으려 했어. 재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랬어? 미영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어요. 재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한 번도 아내에게 화를 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참기 힘들었어요. 당신 미쳤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재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카드값 갚아야 하는데 당신은 돈 못 벌어오고 나보고 어쩌라고. 그 순간 재호는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가족의 신뢰가,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였어요. 집안은 눈물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은 완전히 깨져버렸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었어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와 말을 섞지 않았고 재호는 아내를 마주보는 것조차 힘들어했어요. 미영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도 함께 밥상에 앉는 일이 없었죠. 각자 따로 먹거나 아예 굶는 날도 있었어요. 영수는 그저 한숨만 내쉬며 신문을 뒤적였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순자가 시장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채소 가게 앞을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 여사, 요즘 어떻게 지내? 옆 골목 김밥집 주인 정숙이었습니다. 순자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그렇지 뭐. 별일 없어. 하지만 정숙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듯한 표정이었죠. 김 여사, 혹시 집일로 걱정 있어?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야? 정숙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문 들었어. 김 여사네 집, 곧 경매 나온다던데. 순자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글쎄, 동네에서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며느리가 카드비 때문에 집을 담보로 잡았다면서. 정숙의 말에 순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소문이 이미 동네 전체로 퍼진 거였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어요. 겨우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향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손가락질 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온 순자는 마당 텃밭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신세가 됐어요.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순자는 상추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저 가족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자존심이, 이웃들 사이의 신뢰가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녁 무렵 영수가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그의 얼굴도 어두웠습니다. 여보, 나도 들었소.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더군.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 망한다고 영수는 옆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여기서 살았는데 이제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겠소. 두 노인은 나란히 앉아 멍하니 텃밭만 바라봤어요. 그들이 함께 갖고 온 삶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재호가 모두를 불러 모은 거였어요. 순자와 영수, 그리고 미영까지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모인 자리였죠. 재호는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우리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재호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이렇게 됐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각박한 거지. 하지만 재호는 자책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잘 벌었다면 아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에 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서류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은행에서 받아온 거예요. 대출 신청은 아직 승인 안 됐지만 문제가 있어요. 순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 대출 신청서에 엄마 인감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찍은 적이 없잖아요. 순간 모든 시선이 미영에게 쏠렸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재호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몰래 찍었지? 미영은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어요. 순자는 가슴을 쳤습니다. 도장까지 몰래 썼다고? 이게 말이 되니? 영수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건 범죄야. 문서 위조라고. 미영은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카드사에서 독촉이 너무 심해서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재호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차라리 집을 파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사느니 순자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안 돼. 이 집만큼은 절대 안 돼. 순자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 전체가 담긴 공간이었죠. 미영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고집부리다 우리 인생 망치겠네요. 요즘 누가 이런 낡은 집에 살아요? 그냥 팔고 아파트로 가면 되잖아요.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미영은 자포자기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차피 다 틀렸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정리하고 새로 시작해요. 그 말에 재호가 폭발했습니다. 입 닥쳐.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순자는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엄마. 재호와 영수가 얼른 순자를 부축했어요. 순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만은 지켜야 해. 재호는 급히 119 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순자는 들것에 실려 나갔어요. 영수가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재호는 아내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됐어. 책임져. 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집은 텅 비고 남은 건 절망뿐이었어요. 병원 응급실, 새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재호와 영수에게 설명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 증상이 왔어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위험은 넘겼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충격을 더 받으시면 안 돼요. 재호는 고개를 떨구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영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제발 정신 차려요.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몇 시간 후 순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천장, 그리고 옆에서 자신을 지키고 있는 남편과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가 어디지? 순자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영수가 얼른 손을 잡았어요. 병원이요. 당신 쓰러졌었소. 순자는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며느리와의 다툼, 집 이야기, 그리고 견딜 수 없었던 분노와 배신감. 모든 게 떠올랐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집은 괜찮은 거야. 재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부터 만만치 않았거든요. 재호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원과 집으로 가며 정신없이 지냈어요. 그 와중에도 카드사에서는 독촉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고객님, 연체료가 계속 붙고 있습니다. 빨리 납부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재호는 전화를 끊고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병원비에 카드값까지 감당할 수 없었죠. 집에서는 미영이 혼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병원에 보낸 후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초췌해진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밑은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미영은 자신의 방에 쌓여있는 명품 가방들을 바라봤어요. 한때는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산 것들이었죠. 하지만 지금 보니 그 모든 게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미영은 가방을 하나씩 꺼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저녁 미영은 은행에서 날아온 우편물을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리며 봉투를 뜯었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채무 불이행 시 한 달 내로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경매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이 정말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죠. 미영은 급히 핸드폰을 들어 재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은행에서 통지서가 왔어. 한 달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간대. 재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떡해? 재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어? 당신이 만든 일인데. 미영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갔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아버지는 옆 의자에서 졸고 계셨습니다. 재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해. 하지만 어디서?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가 꽉 찼고 친구들에게 빌릴 수 있는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재호는 막막함에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또렷한 정신으로 주위를 살폈어요. 영수는 밤새 지킨 듯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재호는 복도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영수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집은 무사한 거죠? 영수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걱정 말아요. 하지만 순자는 남편의 눈빛에서 불안을 읽었어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애써 일어나려 했어요. 난 집에 가야 해. 여기 있으면 안 돼. 간호사가 얼른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직 안정이 필요하세요. 하지만 순자는 고집을 부렸어요. 집이 위험한데 내가 여기 누워만 있을 수 없어. 재호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붙잡고 물었어요. 재호야, 진짜 괜찮은 거야? 엄마한테 숨기는 거 없지? 재호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구며 진실을 말했어요. 엄마, 한 달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경매라고? 우리 집이? 가슴이 다시 답답해졌어요. 순자는 숨을 몰아쉬며 침대를 움켜잡았습니다. 영수가 얼른 등을 토닥였어요. 진정해요, 당신. 숨 천천히 쉬어봐요. 하지만 진정이 될 리 없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집이 30년의 세월이 담긴 보금자리가 한 달 안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현실. 순자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하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벌하는 거야? 재호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제가 가장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너무 각박해진 거지. 하지만 위로의 말도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병실 안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들의 세계는 어둠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 우리 가족은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그날 오후 미영이 병원에 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망설이며 서 있던 그녀는 용기를 내어 병실 문을 열었어요. 순자는 며느리를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영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계속 말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집을 빨리 정리하고 그 순간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나가. 당장 내 앞에서 꺼져. 병실이 떠나갈 듯 큰 목소리였어요. 미영은 놀라 뒤로 물러섰고 재호가 아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가 당장. 미영은 울며 병실 밖으로 쫓겨났어요. 가족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강행했어요. 집에 가야 해요. 내 집을 지켜야 한다고요. 순자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의사는 결국 약 처방과 함께 절대 안정을 당부했습니다. 재호와 영수가 순자를 부축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익숙한 철대문, 오래된 마당, 그리고 텃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마당에 서서 집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낡았지만 정겨운 이 공간이 정말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미영이 거실 구석에 움츠리고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미영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재호는 아내를 힐끗 보고는 어머니를 따라 들어갔죠. 집안의 냉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침묵이 무겁게 짓눌렀어요. 영수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 집안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그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됐지만 아무도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식욕도 없었고 마주 앉을 용기도 없었죠. 재호는 서재에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대출금을 갚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적금을 다 깨고 보험을 해지하고 퇴직금을 미리 받아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재호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절규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장으로서 무너져가는 가족을 지켜야 하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안방에서 순자는 침대에 앉아 옛날 앨범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 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시장에서 김밥을 팔던 시절 사진도 있었어요. 손님들과 웃으며 찍은 사진 속 자신은 힘들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땐 힘들어도 행복했는데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눈물이 사진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영수가 방으로 들어와 아내 옆에 앉았어요. 여보, 그만 보고 좀 쉬어요. 순자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영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모르겠소. 하지만 당신이 쓰러지면 안 돼요. 당신이라도 건강해야 우리 가족이 버틸 수 있어요. 순자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늘 곁에 있어준 사람. 그 손의 온기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어요. 여보, 우리 이 집 지킬 수 있을까요? 영수는 확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두 노인은 손을 맞잡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미영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호는 문을 열었습니다. 미영은 바닥에 앉아 명품 가방들을 꺼내놓고 있었어요. 이걸 다 팔면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미영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재호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가방 몇 개 판다고 해결될 금액이 아니야. 미영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하잖아. 내가 만든 일인데. 재호는 무릎을 꿇고 아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당신 진짜로 반성하는 거야?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명품이 뭐가 중요한지, 체면이 뭐가 중요한지 이제야 알겠어. 재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우리라도 힘을 합쳐야 해. 미영은 남편의 손을 붙잡았어요. 고마워. 그래도 내 편이 되어줘서. 재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부니까 어쩔 수 없지.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음을 나눴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텃밭으로 나갔어요. 며칠 동안 돌보지 못한 상추와 고추가 시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호수로 물을 주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하다 얘들아. 엄마가 아파서 돌보지 못했네. 식물들에게 말을 거는 순자의 모습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순자는 돌아봤습니다. 미영이 서 있었어요. 머리를 단정히 빗고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이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텃밭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미영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대꾸 없이 물만 주고 있었어요. 미영은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순자는 호스를 내려놓고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기회? 이미 늦었어. 우리 집은 한 달 안에 남의 손으로 넘어가. 내가 아무리 사과해도 소용없다고. 미영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래도 제가 뭐라도 하고 싶어요.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가방도 팔고.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미 다 틀렸는데? 미영은 고개를 들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아니에요. 아직 한 달이 남았잖아요. 그 안에 방법을 찾을 거예요. 제발 저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순자는 며느리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순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미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든 할게요. 정말로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시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희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재호는 은행 직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직원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기한 내에 전액을 갚으시거나 담보물을 정리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호는 전화를 끊고 벽에 머리를 기댔어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때 미영이 다가왔어요. 여보, 우리 친척들한테라도 연락해보자. 조금씩이라도 빌려서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 연락해봤어. 다들 형편이 어렵다고.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말로 방법이 없는 걸까? 두 사람은 절망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경매 기한까지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재호는 회사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방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은행마다 찾아가 사정했지만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죠. 어느 날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재호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대출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재호는 서류를 하나하나 다시 살펴봤어요. 그러다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출 신청서에 찍힌 어머니의 인감도장. 그 모양이 미묘하게 달랐던 거예요. 재호는 얼른 서랍에서 진짜 인감도장을 꺼내 비교했습니다. 확실히 달랐어요. 획의 굵기도 글자의 간격도 조금씩 차이가 났습니다. 재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위조된 거야. 그는 급히 거실로 나가 미영을 불렀습니다. 당신 여기 좀 와봐. 미영은 불안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재호는 서류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 도장 어디서 구한 거야?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재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위조했지. 엄마 도장을 몰래 본떠서 만들었지. 미영은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 재호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이건 범죄야. 문서 위조라고. 내가 한 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 미영은 울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난 정말 카드값 갚으려고 다른 방법이 없었어. 하지만 재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변명하지 마.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그는 서류를 움켜쥐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려야 했어요. 안방 문을 열자 순자와 영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엄마, 아빠 확인해 보세요. 이 도장, 엄마 거 아니에요.
순자는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진짜 도장과 비교해보니 확실히 달랐어요. 순자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위조를 했다고? 영수도 서류를 확인하고 경악했어요. 이건 범죄야. 미영이가 감옥에 갈 수도 있어. 재호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걸 신고하면 우리 집을 지킬 수 있어요. 순자는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 그것은 가족을 완전히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집을 잃게 되죠.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호야, 미영이를 불러와. 재호는 거실로 나가 아내를 데려왔어요. 미영은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한 짓 다 알았다. 위조도 대출도 다. 미영은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안타까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건 넘어갈 수 있는 선이 아니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한 일은 범죄야. 경찰에 넘길 수도 있어. 미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제발 그것만은 제발. 순자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감옥 가는 게 아니야. 우리 집을 지키는 거야. 미영은 고개를 들고 시어머니를 봤어요.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정리해. 은행에 가서 위조 사실을 밝히고 대출을 취소시켜.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야. 미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할게요. 제가 다 정리할게요. 재호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위조 사실을 밝히면 당신이 고발당할 수도 있어. 미영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알아. 하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어차피 난 이미 모든 걸 잃었어. 가족의 신뢰도 내 자존심도. 이제라도 책임을 져야 해. 순자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에는 각오가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재호가 함께 가려 했지만 미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내가 혼자 해야 해. 내가 만든 일이니까. 은행에 도착한 미영은 담당 직원을 만났습니다. 저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어요. 어떤 건에 대해서요?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출 신청한 거요. 그거 제가 인감을 위조했어요.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위조를 했다고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은행 지점장이 급히 나왔어요. 이건 중대한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영은 각오하고 온 일이었어요.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신고하세요. 대신 대출은 취소해 주세요. 그 집은 제 시댁이에요.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집이고요. 제발 그 집만은 지켜주세요. 지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미 진행된 절차가 있어서 미영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요. 제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그 집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은행 안의 사람들이 미영을 쳐다봤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상담한 끝에 지점장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위조 사실이 밝혀졌으니 대출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해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은행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눈부셨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되겠지만 적어도 시댁의 집은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미영은 핸드폰을 꺼내 재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대출은 취소됐어. 집은 지켰어. 미안해. 사랑해. 집에서는 순자가 마당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영이 돌아올 때까지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미영이 들어왔어요. 순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니? 미영은 지친 표정으로 웃었어요. 대출은 취소됐어요. 집은 지켰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니? 정말로?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이제 집은 안전해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오랜만에 집안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마당의 텃밭에는 가을 배추와 무가 파릇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채소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평온한 일상이 돌아온 것 같았지만 가족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영은 법적 처벌을 받았어요. 다행히 초범이고 자수한 점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사회봉사 명령과 벌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였죠. 미영은 명품 가방들을 모두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놓았습니다. 하나씩 팔릴 때마다 그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한때는 그토록 소중했던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짐처럼 느껴졌거든요. 가방을 팔아모은 돈으로 미영은 카드값을 조금씩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 진열대를 정리하고 손님들을 응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볼까봐 두려웠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재호는 회사에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늦게까지 남아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상사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승진 이야기도 조금씩 들려왔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으로 곧장 돌아와 부모님과 시간을 보냈어요. 예전에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방에 들어가곤 했지만 이제는 거실에서 아버지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영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다.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 든든하구나. 재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잘할게요. 진짜 가장 노릇하겠습니다. 어느 저녁 가족들이 오랜만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자가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이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밥을 퍼서 시어머니께 먼저 드렸어요. 어머니, 드세요.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옷차림은 아니었지만 수수한 차림의 미영이 오히려 더 편안해 보였어요. 순자는 밥그릇을 받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용서와 화해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식사를 하며 재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두가 재호를 바라봤어요. 앞으로 우리 집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치도 무리한 소비도 없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소박하게 살 겁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수도 동의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미영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네, 여보. 나도 이제 알았어요. 명품이나 거칠애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재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 후 순자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텃밭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어요. 영수가 다가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이제 마음 놓아도 되겠소. 순자는 남편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러게요. 우리 집 지켰네요. 우리 가족도 지켰고요. 영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끝까지 버텨줘서 이 집이 살았소. 순자는 남편의 등을 토닥였어요. 우리 모두 함께 버텼죠. 가족이니까요. 그날 밤, 재호는 어머니 방을 찾아갔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순자는 책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재호야, 무슨 일이니? 재호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이제 진짜로 가장이 된 것 같아요. 늦었지만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넌 이미 훌륭한 가장이었어.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을 지키려 애썼잖니. 재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지켜드릴게요. 앞으로 평생 동안요.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아, 엄마는 믿어. 우리 아들을. 재호는 어머니 품에 안겼어요. 45살의 중년 남자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린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토닥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진짜로 내 아들이 어른이 된 것 같구나. 그 말에 재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순자는 묵묵히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어머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시간이 더 흐른 어느 가을날, 마당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영이 준비한 간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순자는 손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재호야, 너희 아이 계획은 없니? 재호와 미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엄마. 영수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오래된 트로트 가요가 흘러나왔어요. 순자는 노래에 맞춰 어깨를 들썩였고 영수는 장단을 맞췄습니다. 재호와 미영도 함께 웃으며 손뼉을 쳤어요.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낡은 집을 감싸 안았습니다. 기와 지붕과 벗겨진 벽이 노을빛에 물들어 아름다웠어요. 순자는 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우리를 지켜준 건지, 우리가 이 집을 지켜낸 건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미영은 텃밭으로 다가가 상추를 만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오늘 저녁에 먹어도 될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따가거라. 신선할 때 먹어야지. 미영은 조심스럽게 상추를 땄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꾼 텃밭. 그 안에는 온 가족의 땀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재호는 아버지와 함께 평상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버지, 이 집 참 좋죠? 영수는 집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래, 낡았어도 우리 집이니까. 어디에도 바꿀 수 없지. 두 남자는 조용히 차를 홀짝였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화면은 천천히 가을 하늘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 그 아래 낙지만 따뜻한 집 한 채. 마당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들은 많은 것을 겪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습니다. 집도 신뢰도 그리고 가족도. 순자는 마지막으로 집을 한바퀴 둘러봤어요. 오래된 대문, 텃밭, 마루, 기와 지붕.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순자는 가족들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우리 저녁 먹자. 다 같이. 모두가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준비하는 소리, 웃음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은 다시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가을 하늘은 여전히 맑고 높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